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시장이 주목했던 오사카 G20 정상회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은 잠시 또 휴전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판문점에서 우리 남북미 정상들이 또 회동을 했고요. 그런데 시장의 반응은 그다지 뜨겁지 않습니다. 하반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이는 그런 시장 상황인데요. 오늘 증권시장, 외환시장, 채권시장 전문가 3분 모시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시장 상황 한번 심층 진단해보는 시간으로 꾸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패널 3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허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삼성선물의 정미영 리서치센터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의 김상훈 선임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김상훈 연구원님. 오늘 또 우리 주간 전망대 처음이시죠? 네, 처음입니다. 예,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뭐랄까 젊은 피? 신선함?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저기 우리 주간 전망대 단골 패널이신 KB증권의 김상훈 부장님하고 네. 같이 근무하셨다고요? 네네, 같이 일했고요. 제가 이제 팀장님으로 모셨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한 부서 내에 네, 동명이. 네. 네. 그래요. 자, G20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4일 지났습니다. 4일 지났는데 우리 그러면은 허 의원님은 주식시장, 우리 정명 센터장님은 외환시장, 그리고 우리 김상훈 연구원님은 채권시장. 지금 G20 이후 지금 한 나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시장 흐름 한번 진단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뭐 먼저 주식부터 네,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은 되게 좋았습니다. 사실 좋았다. 미국은 뭐 사상 최고치 뚫고 올라갔고요. 네. 뭐 독일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을 했고 거의 G20 이후에 대부분 시장이 한 1에서 2% 정도 주가가 올랐습니다. 근데 좀 유일하게 빠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 한국이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컸던 한 주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쎄, 남들은 다 오르는데 우리가 못 가는 제일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크게 한 2-3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G20 직후에 나온 한국의 수출 지표가 무지하게 나빴었죠. 7월 1일 날 바로 발표되었던. 네. 그게 그 숫자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일부 저희도 그런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하반기에도 한국 수출이 한 자릿수대 마이너스도 유지하기 좀 쉽지 않아졌다라는 평가를 내릴 정도로 숫자가 굉장히 좀 많이 나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기업들의 실적에 대해서도 이미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더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 여기에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더 심리가 악화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래도 뭐 미중 간의 어떤 합의가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큰데 오히려 연준이나 뭐 하다못해 ECB 이런 쪽은 오히려 통화 정책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더 커지는 반면에 저희는 그러지는 못했었고 오히려 주중에 있었던 하반기 경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좀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성장률 전망치는 하향하고 뭐 그런 것들? 성장치 전망치를 하향한 건 크게 저희가 보기에는 뭐 이상하진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향하는 것을 뭐랄까요, 이렇게 좀 막기 위한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상당히 좀 알맹이가 없었다라는 지적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 여력도 저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기업들의 실적이나 수출 같은 부분들도 굉장히 좀 나빠지고 있고 뭔가
기업들의 어떤 그 하강 사이클을 막아줄 수 있는 어떤 방어체가 없다라는 게 저희 한국 주식시장의 가장 취약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측면에서 우선 뭐 외국인들은 어땠습니까? 외국인들은 사실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왔다 갔다 했었어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순매수를 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매도세가 네. 좀 컸습니다만은 사실 G20 전후로 보면은 오히려 관망이다라는 외국인들은? 생각이 좀 들고요. 오히려 선물 시장, 그러니까 주식 선물 시장에서는 지수 선물을 가지고 약간 좀 매도 우위, 약간 해지를 하려는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만은 현물 시장에서는 공격적인 매도 움직임도 그렇다고 해서 공격적인 매수 움직임도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그러면은 하다못해 대북 관련주는요? 대북 관련주는 그 첫날 첫날 발작하고 올랐고요. 둘째 날도 오르긴 했는데 이제 상승폭을 줄였고 그 다음부터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짜리. 예. 그럼 우리 정민 센터장님께서는 네. 환율 정신없던데 요즘. 네, 그렇습니다. 뭐 1, 20원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나 쉽게 네, 나타나고 그렇더라고요. 있는 네. 상황이고 이제 뭐 과거에도 보면 어떤 레인지가 한번 이탈이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손바뀜이 계속 뭐 활발하게 일어나는 변동성이 큰 뭐 흐름인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이제 주식이 처음에 상승해서 시작을 했던 것처럼 환율도 하락을 하면서 시작을 처음 했습니다. 시작을. 네, 하지만 그 환율 하락은 7월 1일 첫날 그 51원에서 56원 사이에 이제 지난 4월 환율 급등하면서 생겼던 갭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 갭만 딱 깔끔하게 메우고 그럼 40원대 발 못 담궜나요? 살짝? 저점은 한 40원대 48원 90전까지 살짝 떨어졌기 한번 때문에 40원대. 그 갭만 이제 깔끔하게 메우고 바로 환율이 반등을 해서 뭐 70원대까지도 상승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원화가 약세를 보였던 원인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수출 부진, 그다음에 일본의 규제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네. 글로벌하게 외환시장을 봤을 때도 달러가 오히려 G20 회담 이후에 네. 상승을 했습니다. 달러가 달러 강해졌다. 지수가. 네. 일단 뭐 유로존 지표가 부진한 것도 있었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최근에 달러화를 많이 끌어내리는 역할로 했었는데 네. 일단 G20에 관련된 불확실성이 일단은 좀 수그러들었다라는 인식에다가 또 지난주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그러니까 적극적인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주춤하는 그런 스탠스를 보이면서 좀 달러화가 이번 주 전반적으로 좀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원화에 가장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통화가 위안화인데, 위안화. 네, 위안화도 미중 무역 합의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새로운 거는 없거든요. 더 추가적인 그 제재가 네.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위안화도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하고 위안 환율도 글로벌 그 외환시장 흐름에 편승해서 위안화 환율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모든 변수들이 좀 달러 환율에는 어찌 보면 주중에는 내내 좀 상승 압력이 좀 더 강한 예. 그런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질 때도 급하게 빠지는데 또 반등도 급하게 올라요. 네네. 거래량도 충분히 뭐 터지는 와중에 갑니까? 아니면은 뭐 네, 그렇죠. 장중에도 거래량은 뭐 상당히 상당하다.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주체들이 굉장히 바쁜 거죠. 네. 달러를 사야 되는 쪽과 팔아야 되는 쪽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사야 되는 쪽이 좀 더 급했을 것 같습니다. 워낙 환율이 높았다가 빠르게 빠졌기 때문에 어느 지점이 저점일까를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했고 그 과정에서 좀 매수세가 1150원대, 60원대에서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G20 바로 직후에 7월 첫날 그 판문점 회동이나 뭐 미중 무역 협상 그럭저럭 최악의 시나리오 피했다 해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환율 하락으로 시작했던 게 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역내외 할 것 없이 약간 좀 투기적인 또 달러 쇼플레이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렇죠. 또 북한 관련된 또 호재까지 나왔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일단은 환율 하단을 좀 테스트해보는 그런 흐름이 강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곧바로 또 수출 지표부터 이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시작을 했고 시장에서는 저점 매수 대기 수요도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좀 빠른 반등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따 또 다른 주제 하다 또 까먹을라. 주식은 또 이렇게 항상 외국인 수급을 묻게 되는데 외환시장은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정신없이 할 때는 또 항상 여쭤보게 되는 게 당국은
이번에 뭐 특별히 들리는 얘기 없었나요? 글쎄요. 사실 저는 이 국면에서는 당국에 대한 관심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당국이 특히 움직일 만한 레벨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 좀 시장이 우려하는 고점 수준에 있다거나 우리가 보지 못했던 레벨로 빠질 위험이 있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당국에 대한 경계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1,200원 저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다가 그거를 좀 빠르게 반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그걸 적극적으로 와칭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저는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전망하고 쓰는 사람 입장이고 딜러들 입장에서는 왜 터졌나 하면 당국 때문에 하면 제일 편해요. 자, 우리 김성원 연구원님, 저 채권 시장도 뭐 계속 보니까 금리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네, 분위기 맞습니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우선 G20 이후에 저도 조금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봤었는데요. 위험자산 선호 때문에. 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G20 이후에 금리가 국고채 기준으로 해서 다 연 저점을 다 경신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예. 뭐 가장 컸던 게 G20에서 사실 뭐 휴전이라는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그 부분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채권 시장에서는 다시 금리 하락세로 좀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뭐 일본의 수출 규제나 그리고 국내 수출이 뭐 3년 5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이면서 수출 경기가 좀 반등하는데 좀 시간이 좀 소요되겠다라고 이제 시장이 좀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우선 아시겠지만 국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라는 그 연내 인하하겠다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었는데 G20 이후에 별다른 성과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러한 대내외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인하에 대한 좀 베팅들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좀 기준금리를 하회하는 폭들이 좀 확대되는 모습을 좀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계속 우리 거 사나요?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G20 이후로 보면은 또 샀다가 선물 기준으로 샀다가 팔았다가 하는데 우선 재정거래 유인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뭐 훼손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뭐 잔고 기준으로는 뭐 사성 최고치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권 관련 시황에 보면 재정거래 얘기가 가끔 나오던데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주간 전망대 시청자분들한테 최대한 한번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재정거래 유인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를 하면 그 대내외 금리차와 네, 그리고 스왑 레이트를 이제 빼서 그 부분이 이제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원화채에 투자할 유인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가장 뭐 쉽게 제 뭐 실력이 부족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그런 재정거래 유인을 뭐 1년물 기준이나 뭐 6개월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여전히 0 이상,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 유인이 분명히 있는 상태로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한국 채권을 사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안전빵으로 터지지 않고 이렇게 한국 채권을 살 만한 구도가 짜진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죠. 금리 차이나 그리고 스왑 레이트를 보나.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하나 따져보고 하나하나 따져보죠. 자, 미중 무역 분쟁 휴전이라는데 휴전이면은 작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야 우리 그러면 90일 동안 협상하고 나서 그 다음 어떻게 해보자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언제까지 휴전이에요? 사실 그런 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없어. 기한도 없고 뭐 계속 이제 뭐 전화 통화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커밍 윅스 뭐 이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뭐 사실 G20 그 작년 11월 말에 있었던 G20에 비하면 그 휴전이라는 것도 되게 구체성은 굉장히 좀 떨어졌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더 불안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하다? 그게 물론 기한이 없다라는 게 뭐 90일이 될 수도 있고 180일이 될 수도 있고 뭐 계속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두세 달 안에 뭔가 안 되면은 또 불협화음이 굉장히 좀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너무 기한이 없는 것도 더 불안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좀 더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걸로 좀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근데 좀 한 가지 좀 흥미로운 건 이제 이번 G20 회담 전에 저기 시진핑이 북한을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중 무역 문제를 또 북한과의 문제와 또 연관지어서 뭔가 해결하려는 그런 그 해석들이 뭐 나오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구체적인 일정을 정해놓지 않은 게 먼저 북한과 미국과의 문제를 정립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을 어떤 구도로 풀어나갈지 뭐 약간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미중 무역 분쟁만 끝낼 이슈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감안을 해서 좀 어떤 데드라인을 갖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도 저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김용군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사실 지금 뭐 G20 이후에 예. 지금 금융시장 반응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예상보다 그러니까 휴전을 했지만 뭐 반응 자체들은 좀 안전자산 선호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 근간에 사실은 미중무역 분쟁의 본질을 놓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장기화, 그러니까 휴전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저는 좀 장기화될 걸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큰 게 제가 아까 뭐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서 중국에 대한 좀 바이어스가 있긴 하지만 절대 중국을 옹호하는 자는 아닌데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저는 작년에 무역 분쟁이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중국은 끝까지 버틴다라는 전제를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뭐 제가 하반기 전망 자료를 쓰거나 할 때. 근데 그렇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뭐 황구시보나 이런 데 사설이나 논평 기사들을 보게 되면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가 다 지금 매체에서 모택동의 대장정 그리고 뜬구름이 눈앞을 가려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시 인용구를 가장 많이 써요. 뜬구름. 뜬구름이 이제 미국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인가? 뜬구름이? 뭐 그렇죠. 네, 미국을 가리키는 뜬구름이 건데. 눈앞을 가려도. 네,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아하. 근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보면 사실 그 두 가지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는 장기전에 대비하겠다. 라는 거를 의미하는 거고요. 실제로 무역백서 2번 발표했을 때 이미 네. 미국한테 장기전에 대한 의지도 이제 뭐 내세운 상태고 그리고 정치 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솔직히 장기전에는 중국이 미국보다는 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중국은 끝까지 버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럴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 군사력이나 경제력이나 다 미국이 우세한데 네. 중국이 좀 100개를 들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근데 저는 우선 중국이 100개를 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성립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극히 저의 생각이어서 견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우선 시위 같은 것들이 확산이 돼야 돼요.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시위. 하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레딧 리스크가 터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데 미국도 정말 똑똑한 게 정말 관세 부과로 지금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할 거라는 게 좀 보이니까 결국에 지금 건드리는 게 홍콩하고 대만을 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화웨이 건드리면서 IT 업체들한테 보조금을 못 주게 하는 걸 요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건드리고 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장기화 전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단기간 내에 중국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화로 보고 있고 지금 휴전을 해서 협상이 재개되겠지만 사실상 불협화음이 있었던 적이 이미 과거에 몇 차례 있었기 때문에 시장도 이런 학습 효과로 인해서 결국에는 좀 뭐 반응을 하지 않는 걸로 좀 보고 있어서 G20 이후의 반응의 가장 그 기저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좀 장기화되고 오래 갈 거다라는 게 깔려 있지 않나라고 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서 한번 좀 짚고 넘어야 될 게 화웨이 건도 좀 그래요. 뭔가 분명한 건 없어요. 아니 뭐 잡아먹을 듯이 하다가 또 화웨이에다 또 수출해도 된다며 부품이나 장비. 근데 또 조건이 컨디션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딴 데서 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국가 안보에 저해가 되지 않는 품목들에 대해서만 일단은 허용을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 레리 쿠드로 NEC 위원장은 네. 여전히 화웨이는 블랙리스트에 놓여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명확하지 않죠. 근데 이번에는 적어도 오사카에서만큼은 중국이 판정성한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보이던데 CNBC에도 그런 제목을 봤어요, 제가. 이번에는 약간 중국이 덕본 것 같다.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계속 이렇게 공격을 그동안 받았던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격당하다가. 네네. 사실 뭐 국가 원수들 간에 안 나오면 관세 때린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게 트럼프가 조금 더 이렇게 불안해서 그런 좀 제스처를 보였다고 생각을 하고 뭐가 불안해가지고? 그 안 나오면 추가 3,250억 달러에서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네. 사실 저는
뭐 한쪽으로 좀 쏠려 있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 지금 미국이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재선에 대한 압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좀 통제가 뭐 중국보다는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경제 지표에 타격이 계속 나타나니까 어떻게든 조금의 휴전이나 좀 대화를 이끌어 나가려는 모습을 저는 좀 트럼프 쪽에서 미국 쪽에서 좀 보여준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제발 좀 오사카 시주석 와달라. 안 그러면 내가 3,250억 달러 관세 때려야 되는데 좀 와달라. 네. 야, 내가 트윗 한 방 날렸는데 제발 좀 판문 좀 와달라. 어? 김 위원장 좀 내려와달라고 뭐 몇 시간 안 되는데 나 굉장히 뻘쭘해지는데 뭐 이런 분위기. 네. 그러면 운도 좋은 양반이야. 트럼프 대통령. 원하는 대로 다 됐어. 저도 그 연구원님 말에 좀 동의가 되는데요. 네. 이게 3천억 달러에까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10%든 25%든 관세를 이렇게 부과를 해버리면 물론 뭐 경기도 안 좋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할 때 자기네들이 이제 더 세게 나갈 카드들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거죠 이제는. 지금까지는 어쨌든 전체 5,500억 달러들 중에 한 절반 정도까지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때리면서부터는 자기가 이제 더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가격을 할 수 있는 도구들이 조금씩 이제는 이제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았었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 지금 G20으로 할까요? G20로 할까요? 뭐 나오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 G20 이후에 지금 중국 증시나 위안화는 그렇게 뭐 나쁜 상황은 아니죠. 상해 종합주가지수도 한 이제 아직 뭐 목요일이지만 한 1.8% 정도 주가가 한 1.2% 정도 주가가 올랐으니까요. 네. 그래서 상해 종합주가지수 지금 3,000선에 이제 딱 그 저항에 붙어 있긴 한데 뭐 떨어지지도 않고 있고 오히려 어쨌든 G20 이후에는 어쨌든 올라 있는 상황이고 위안화도 뭐 텐사님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약간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 약해지긴 했어도 어쨌든 G20 이전보다는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높다는 말씀은 위안화 환율이 떨어졌다는 떨어져 위안화 강세죠. 예. 그래요. 근데 예 그러면은 저기는요 이번에 판문점 회동은 시장에서 전혀 우리 시장에서 전혀 반영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첫날은 좀 뜨거웠습니다. 첫날은 예. 사실 개장하고 나서부터는 건설주, 네. 시멘트, 그다음에 아난티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이 되게 셌었는데요. 오히려 이제 점심 시간 전후로부터는 또 스물스물 힘이 약해졌었죠. 근데 이제 그때 뉴스를 보면 수출도 있었지만 또 일본의 수출 금지 반도체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지수 자체가 이렇게 약간 약해지면서 저희 그 대북 관련주들도 그 힘을 그러니까 유지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거의 이제 대부분 음봉이 좀 대부분 다 났었습니다. 결국 그 말은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 거예요? 시장 흐름 자체를 갖다 인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20도 그렇고 판문점의 어떤 남북미 네. 정상들의 회동도 이게 실질보다는 약간 좀 쇼잉이었다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G20 이후에 한국 경제나 한국 기업들이 가야 할 길이 굉장히 좀 험난하다. 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실질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물론 대화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대는 나타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개성공단의 어떤 재가동이라든가 뭐 금강산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가기에는 사실 이제 투자자들도 사실 한 2년 전부터 약간씩 이제 학습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이게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고 오히려 오를 때 차익을 더 실현하는 기회로 3년 흐름들이 좀 더 컸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김성훈 연구원님도 처음에 매크로로 시작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이게 이 매크로 하는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힘 빠지나 하면은 네. 글로벌 증시는 막 가는데 우리는 못 간다든지 네. 뭐 달러가 약해지는데 우리는 오히려 환율이 오른다든지 따로 놀기 시작하면은 이 글로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어디 찾는 데도 없고 네. 어디 가서 말할 것도 없고 분석할 이유도 없고. 네. 근데 요즘 조금 그렇거든요. 지금 이제 S&P 500은 이제 오늘 보니까 이제 5포인트 나왔더만 그 3,000포인트 넘어서는 게 다우는 뭐 피트 나바로가 막 바람을 잡던데 27,000이 이제 오늘 내일 중에 터치하고 나면 뭐 3만인들 연내라고 해서 못 갈 거 뭐 있냐 이런 분위기고 거기다가 이태리 국채 수익률이 미국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고 도대체가 뭐 옛날에 학교에서 배웠던 게 다 무너져 가지고요. 어떻게 트리플 B 언제 정크로 떨어질지 모르는 나라의 국채 수익률이 미국 트리플 A 국가의 그 국채 수익률보다 더 낮냔 말이에요. 잘하면 이거 이태리도 마이너스 들어가겠던데 이렇게 이 조시로 가면은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지금 채권도 막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이런 경우는 잘 없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즉 위험 자산도 올라가고 안전 자산도 올라가요. 우리 또 김영훈이 툭 건드니까 막 쏟아지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고 다니세요 요즘? 저는 사실 뭐 이러한 뉴노멀 시대에서 근데 지금 뭐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그 금리가 강세를 보이는 채권의 강세가 보이는 뭐 가장 뭐 1등 공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중앙은행의 역할인 것 같아요. 사실 네. 제가 뭐 주식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뭐 S&P 같은 경우도 뭐 작년 말에 급락했던 부분을 다 회복하고도 남을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고 근데 네. 그때와 그리고 금리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의 뭐 가장 달라졌던 걸 보면 뭐 연준을 위시한 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스탠스 변화이기 때문에 네. 저는 우선 연준이 우선 인내심을 딱 발휘하는 순간 그 비미국 국가들의 중앙은행들이 다 인하를 단행했고요. 우리나라 빼고 다 호주도 이미 2번 했고 인도도 3번 하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증시를 좀 부양할 수 있고 당연히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건 좀 더 먼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경기 사이클은 이렇게 좀 하강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이런 부양들이 좀 금융자산 가격들을 조금 지탱을 해주면서 사실 그 갭이 벌어지는 것 자체가 좀 버블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이제 하반기 이후부터 좀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아닌 환율을 갖다 주로 보시는 우리 정 센터장님께서는 네. 지금 이 얘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즉 지금 경기는 하강 국면을 접어드는 것 같고 또 7월 초에 막 쏟아져 나온 지표들도 좋지는 않아요. 네. 그래도 막 이제 장은 갑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규정하세요? 그 현상은 사실 올 초부터 시작이 됐죠. 올 초부터? 네, 올 초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급락하면서부터 증시의 급반등이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는 그래도 주식과 채권 금리가 이렇게 동행하는, 즉 주식이 올라가면 채권 금리도 올라가는 경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으면서 네. 동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올해 들어서는 좀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그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미국 국채 금리는 지금 뭐 거의 100bp 뭐 굉장히 급속하게 떨어지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결국은 지금 증시를 부양하고 있는 것은 이 채권 시장,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다.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중앙은행 얘기를 좀 하고 가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뭐 하도 뭐 1, 2주도 안 돼갖고 말이 바뀌는 선수들이라서 제일 나중에 체크하고 지금 이제 따끈따끈한 뉴스가 드라기 후임으로 이제 라가르드 그리고 EU 집행위원장은 독일 국방장관 하던 그 이름이 길더라고요. 네. 우르줄라 뭐 폰 데어 라이엔 겨우겨우 외웠네. 라이엔 폰 데어 라이엔은 있는데 앞에가 뭐 우르줄란가 뭔가 뭐 우즈베키스탄인가 뭐 하나 있어요. 그래 하는데 장클로드 융커에 비하면 굉장히 약체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만 이상한. 자 우선 라가르드 얘기 한번 해보시죠. 거의 뭐 내정 단계입니다만 큰 탈 없이 통과되겠죠 뭐. 네. 근데 사실 이제 원래 많이들 얘기 나왔던 독일의 바이트만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서도 꾀레는 약간 비둘기파였지만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는 약간 매파적이었고 네. 정 아니면은 이제 아예 핀란드 쪽 중립 쪽에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에
카드가 좀 나왔었던 것 같고요. 근데 보면 이게 바이트만도 그렇고 아니면 그 이번에 됐던 독일의 그 국방부 장관 이전에 많이 얘기가 나왔던 베버 장관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좀 강성인 사람들인데 이번에 EU 의회 선거에서 상당 부분 그 중도파가 좀 뒤로 밀리고 극우파 그다음에 이제 뭐 녹색당 이런 약간 좀 그 소수당들이 좀 집권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갈등이나 표가 굉장히 좀 많이 갈리면서 대체로 보면 좀 무난한 사람들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무난한 사람들. 정치적으로 크게 반대가 없을 만한 사람들로 좀 채워진 것 같고 지금 EU 집행위원장, EU 유럽 의회장, 그다음 22 총재 이렇게 주요 4개 자리를 지난주 EU 정상회담에서 결정을 했는데 이제 2분이 또 여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성분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또 부드러운 이미지, 좀 친화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내비치기 때문에 약간 좀 무난한 인사였다. 서로 이렇게 갈등 관계가 좀 심해지지 않기 위해서 좀 이런 것들을 좀 타협을 했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들고요.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는 일단 시장의 반응은 대부분 비둘기파일 거다. 뭐 법조인 출신으로 어쨌든 그 경제 이코노미스트 출신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부터 IMF를 이끌면서 그리스 재정 위기, 그리스 금융 위기, 그다음에 유럽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드라기 총재의 어떤 뭐 OMT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지지해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지금 드라기 총재가 갖고 있는 어떤 정책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런 시장의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르가르드 총재가 22 총재가 됨으로 인해서 그 바이트만 같은 강성의 어떤 매파가 등장할 가능성을 어쨌든 막아줬다라는 게 22 입장에서는 뭐 20이나 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재앙 직전에서 좀 구해진 게 아닌가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김상훈 연구원님. 네. 저기 뭐 라가르드지만 최근 며칠 사이에 보면은 뭐 네덜란드 중앙은행 총재, 뭐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 할 것 없이 뭐 갑자기 막 나와가지고 시장 우리 뭐 20이 거의 실탄 떨어진 걸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우리 뭐 할 거 많아, 금리 더 낮추고 뭐 양적 완화도 할 수 있고 TLTR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거가 금리를 낮추면 어디까지 낮춥니까? 뭘 이미 제로인데. 네. 예측은 금리야 그거 뭐 중앙은행에 맡기는 금리인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뒤 향후 정책을 예측하기 너무 힘든 것 같고요. 저도 뭐 22 쪽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선 뭐 라가르드 총재가 우선 22를 맡게 된다면 결국에 뭐 드라기 총재가 지금 퇴임하기 전에 지금 기준금리를 한 번 더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러한 완화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유럽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봤을 때, 지표들을 봤을 때 살아나오는 반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를 가더라도 어쨌든 추가 완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게 지금 연준 같은 경우도 새로운 통화정책 체계들을 좀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공개가 안 되고 뭐 물가 타겟을 좀 바꾸겠다 뭐 이런 정책들만 나오고 있는데 ECB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에 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은 그냥 정책금리 하나 내리는 거, 그리고 양적 완화가 작년 12월로 이제 종료가 됐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시 재개를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TLTRO 같은 경우는 3차 이미 진행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효과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어떠한 부분을 더 추가 완화 정책으로 내놓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말씀드리자면 일단 양적 완화 중단을 했는데 그게 뭐 경기가 좀 개선될 그런 가능성을 보기도 했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 매입할 자산이 더 있느냐라는 한계에 부딪혔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일본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20이랑 BOJ가 각각 추가적으로 매입할 자산이 있는가라는 의문점에 부딪히면서 이제 일본도 장기금리 타겟팅으로 돌아서고 22도 자산 매입 중단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그 연구기관들에서 좀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할 때 각 국가별로 그 GDP 비중이나 그런 거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를 완화해서
더 좀 어려운 국가들을 좀 자산을 더 매입할 수 있는 거를 뭐 열어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매입할 수 있는 자산군을 늘리는 그런 쪽의 가능성은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독일 국채 발행한 거에 33%까지가 캡인 같은데 독일 국채를 살려면 22가 전체 독일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33%밖에 이제 그런 거 갖다가 좀 느슨하게 해서 한 40%나 뭐 살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산다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 사실 독일은 한도가 남는 거고요. 독일은 남고 그렇죠. 안 좋은 국가일수록 안 좋은 국가일수록 이제 한도가 딱 차 있는 한도가 꽉 차 있는데 네. 그럼 시장이 뭐하러 필요하나? 저가 다 사버리지. 그렇게 돈 푸는 게 원이라면은. 근데 이제 궁금한 거는 22도 그렇고 BOJ도 그렇고 추가적인 정책 여력이 자기들은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나마 이렇게 상대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연준이 유리해요. 하다못해 지금 2.25에서 2.5니까 이게 뭐 25bp 같으면 이게 9%를 내려도 내립니다. 제로금리까지 가려면은. 뭐 양적 완화고 뭐가 도입하기 전까지. 그런 식으로 본다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우리도 대응해야 된다. 뭐 중국하고 유럽이 환율 조작까지 하고 있고 뭐 돈을 갖다가 뭐 펌프질을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연준이 그러면 거기에 부응해서 한다고 칩시다. 한다면은 제 일감으로는 훨씬 미국이 그렇게 해서 유로도 약세, 달러도 약세, 엔도 약세를 갖다가 도모한다고 친다면은 정책 여력으로 봐서는 달러가 약세로 갈 그 포텐셜이 더 커 보이는데 현실은 빡빡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는 또 시장에서 뭐로 회자됩니까? 왜 이렇게 달러가 은근히 강하지? 연준이 저렇게 돌아서기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계속. 그래서 작년 이후 상황을 보면 네. 결국은 미국만한 경기를 지금 보여준 데가 없다는 거죠. 미국만한 유로존도 2017년에 굉장히 붐이 일었다가 2018년 초에 꺾였는데 2018년 하반기는 좀 개선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혀 그 기대를 부응을 못하고 계속해서 경기가 막 내려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달러가 본격적으로 또 상승을 하는 네. 그런 역할을 했었고 사실 작년 11월부터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계속 낮춰왔고 11월에 금리 올해 인상 횟수 줄이겠다. 또 연초에는 자산 매입 정책도 재검토할 수 있다. 또 3월에는 연내 동결 얘기했다가 6월에는 이제 연내 하반기 금리 인하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책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그 기간 동안에 달러화는 꾸준히. 상승을 했던 게 결국은 지금 일단 글로벌한 경기가 뭐 미국에 대안이 없다라는 게 가장 좀 큰 변수로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만약에 실제 미국이 경기 침체로 온다고 했을 때 그럼 그때는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미국이 침체에 들어갔을 때 달러가 약세로 갔던 확률이 훨씬 더 적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침체로 가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소위 안전자산 선호, 위험자산 회피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면서 달러화가 또 오히려 강세를 보였던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유럽 경기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는 시장에서 달러를 매도하려는 심리가 상당히 강했었는데 유럽이 이제 계속해서 부진의 늪에 빠지고 중국도 지금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시장에서 지금 달러 매도에 대한 확신을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조금 좀 잃어버리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정미영 센터장님이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공감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달러는 미국이 좋아도 강해지고요.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다 해서 달러가 강하고 또 달러는 글로벌 경기가 죽을 쓰거나 뭔가 큰일이 터지면 또 달러는 강해집니다. 우리 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2008년, 2009년 같은 경우에 미국발 금융위기, 미국이 뻘짓을 해가지고 그 상황이 왔는데도 다들 달러 없어서 절절매고 또 달러가 강해지고 요즘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저 뭐 이태리도 프랑스도 무슨 뭐 독일도 전부 독일 국채 수익률 벌써 마이너스고 이런데 그래도 2% 근방에 주는 미국채 10년물이면은 뭐 2% 깨고 내려왔지만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국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달러 수요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글로벌리.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면은 이번에 연준 이사 2명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했습니다. 지난번에는 뭐 피자 가게 사장 지명했다가 뭐 자질 논란도 있고 했는데 이번엔 두 양반이 보니까 백그라운드가 보니 상원에서도 어지간하면 통과시켜 줄 것 같은데 빠르면 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이번 7월 FOMC에 당장 앉기는 힘들겠죠. 두 사람 성향을 좀 어떻게 허 의원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근데 그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으신 분이 주디 셀던이라는 셀턴 그 EBRD 상임이사라는 분이 좀 약간 EBRD면 논란에 유럽 부흥 개발은행. 그러니까 그 크리스토퍼 월슨 월러 그분은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의 이제 부총재이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약간 블러드랑 거의 같이 같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노트르담 대학의 교수셨고 근데 이제 오히려 이분은 그 중앙은행의 어떤 독립성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라서 약간 의외한 측면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지금 약간 그 뉴스 언론상으로 약간 좀 회자가 많이 되시는 분이 그 EBRD 상임이셨던 주디 셀던. 셀턴. 근데 이제 그분은 노골적으로 이제 제로금리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분이 또 옛날에 얘기들을 들어보면 근본이제를 또 많이 주장을 하셨고, 그래서 약간 좀 이 성향 자체가 약간 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캠프 때 그 경제 고문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트럼프랑 이렇게 일을 하면서 약간 그 예전에와는 생각이 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트만 변한 거 보세요. 그 매가 최근에 22 총재가 하고 싶었던지 말이 톤이 막 바뀌던데. 그래서 저도 좀 저도 누가 뭐 중용해주겠다 하면 저도 뭐 소신 바꿀 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완강합니다. 금리 낮춰라. 응? 그것도 급하게 빨리 많이. 근데 또 최근에 연준의 뭐 클라리다도 그렇고 말이 살짝 바뀐다면서요. 톤이 어떻게 바뀌었죠? 그러니까 뭐 바뀌었다라기보다는요. 우선 6월 FOMC를 조금 상기해 보면 사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상향한 거 외에 모든 변수를 다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도비씨 서프라이즈였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고 금리도 가파르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7월에 대한 인하가 선물시장 이미 100%를 반영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도 7월엔 당연히 인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도 해주셨지만 연준 위원들이 이제 그 말하지 못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나서 이제 발언들을 보면 사실 인하를 주장하거나 인하를 언급한 위원들이 한 2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예상보다 되게 소극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들이 조금은 인하에 대한 의구심이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는 물론 7월에 인하를 할 걸로 전망하는 사람이지만 좀 리스크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니까 만약에 7월에 동결을 할 수 있는 리스크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들의 발언이 예상보다 조금 소극적이다라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오는 지표들이 뭐 전월치보다 반등할 거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저는 7월 인하를 주장을 하지만 분명히 뭐 잡음이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 센터장님 7월 달에 시장이 그렇게 100% 시장 프라이싱 자체로는 거의 100% 가깝게 확신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 인하 심지어 뭐 일각에서 50bp 얘기도 하던데 그건 좀 과한 것 같고 어쨌거나 금리를 내리면은 보시기에 달러가 그럼 본격적으로 약해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인하가 100% 반영됐으니까 이미 그렇죠. 그 채권 시장에 그러면 그 외환시장도 당연히 반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최근 6월 중순 이후에 이제 달러가 하락을 한 게 그런 부분들을 일정 부분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0bp 인하, 일부에서 나온 50bp 인하가 아니라 25bp만 인하를 한다라고 하면 시장 영향력은 좀 제한될 것 같고요. 근데 물론 그 뒤에 따라오는 어떤 그 톤, 기조, 발언들 그런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인하를 이제 얼마만큼 시사를 하느냐, 그 부분이 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일단 7월은 인하를
안 하기에는 지금 시장과의 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이미 연내 한 2번까지 금리 인하를 다 반영해 놓은 상황인데 연준이 계속 그걸 미루기에는 일단 최근에 지표들도 미국 지표들도 분명히 꺾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완연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고용 지표도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네. 고용 지표가 최근에 고용 지표 좀 둔화된 조짐들이 여러 군데서 나타나는데 이번 신규 고용이 또 안 좋게 나와버리면 7월 인하는 좀 불가피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도 사실은 연준의 7월 금리 인하 여부보다는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한 힌트 플러스 추후에 나오는 미국의 지표들이 오히려 더 방향을 제시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가 금리 결정하는 금통위가 FOMC 전에 열리죠? 네네. 예. 며칠이죠? 7월 10 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립니다. 셋째 주 목요일. 예. 그럼 FOMC 전이라서 못 내리겠네, 우리는. 네, 우선 저는 원래 그 8월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8월, 네, 8월 금통에서 연준을 좀 지켜본 뒤에 네. 할 거로 생각했는데 G20 끝나고 나서 그리고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고 나서 지금 프라이싱 하는 거는 지금 7월 금통에서 선제적으로 인하하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로 좀 가고 있어서 그리고 7월 금통에서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네. 지금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뭐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강조를 하지만 지금 뭐 연준을 비롯해서 사실은 시장에 되게 이끌려오는 집단지성에 좀 이끌려오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사실 잡힌 거죠 뭐. 네, 이주열 총재님께서도 계속해서 이제 톤을 최대한 네. 늦게 바꾸시고는 있지만 바꾸고 있고 그리고 뭐 경제부총리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뭐 폴리시 믹스를 말하면서 금리가 더 빠지는 모습들을 이제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7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총리께서 말하신 폴리시 믹스는 금리 낮추고 네. 재정도 쓰고 네. 공조를 말하는 거죠. 재정과 통화의 공조. 그러면은 네. 혹시나 네. 미국 연준 이전에 네. 우리가 선제적으로 네. 7월 셋째 주 목요일 날 네. 금리를 내렸다. 네. 그게 우리 주가나 환율에 영향을 주겠죠? 뭐 주겠죠.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채권 이제 트레이더들, 채권 네.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프라이싱 해왔잖아요. 네. 금리를 연내 2차례는 인하해야 된다.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75bp가량 벌어져 있기 때문에 3차례 이상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이렇게까지 반영을 했는데 네. 아직 인하를 안 했잖아요. 중앙은행이. 네. 그래서 네. 중앙은행이 인하를 하면 실제로 네. 뭔가를 보고 인하를 했다라는 거에 되게 반응을 해서 한 차례 정도 과거에 뭐 98년 9월에 뭐 보험료 인하 단행했을 때처럼 100bp까지는 충분히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7월 금통위에서 선제적으로 인하를 하면 실제로 정부나 한은에서 또 수정 경제 전망 올해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낮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금리까지 낮춘다면 채권 시장은 분명히 반응을 더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더 낮아지는 쪽으로? 네, 시장 금리는 한 번 더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랠리를 보일 수 있다. 지금 저희가 주간 전망대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한 달에 한 번꼴은 우리가 환율만 다뤘더라고요. 우리 정면 센터장님도 나와주셨고 뭐 이렇게 딜러분도 나오고 하셨는데 지난번 연합인폼에서 공개 방송 때도 그랬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환율 전문가분들 모셔가지고 환율 전망하고 하는 것이 그럭저럭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을만 했다 내지는 잘 짚어왔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도 자부합니다. 왜냐? 다들 그때 1200원을 넘어서 1300원도 갑니다. 잘못하면 1500도 갑니다 하고 있을 때 우리 주간 전망대에 나와주셨던 패널 분들은 그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쪽이었어요. 그래서 1200원을 한번 건드리거나 살짝 올라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 펀더멘탈이나 뭐 수급이 그럴 정도는 아니다 했는데 진짜 1200원 근처까지 갔다가 후루룩 50원 밑으로도 갔다가 지금 이제 70원도 왔는데 그리고 지금쯤은 이제 또 중요해진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1200원 근처 갔을 때는 달러 사야 될 그 수입업체들이나
달러가 필요한 분들은 얼마나 발을 동동 굴렸겠으며 이게 1,200원 오면 팔아야지 하던 분들 1,150 밑으로 갈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그렇다면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봤던 이 정도가 그러면 이 안에서 노는 환율이냐 아니면 아직도 포텐셜이 있느냐 1,200원 위로 하는 부분을 갖다가 조금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이제 우리가 살필 시점이 된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나 레벨로 봤을 때. 정 센터장님한테 부담을 드리기보다도 가끔씩 우리 환율 전문가한테만 묻고 이러는데 주식쟁이, 채권쟁이가 보는 환율을 한번 묻고 싶어요. 허 의원님, 환율 전망 여쭤보고 싶어요. 뭐 우리 금통위가 됐건 연준이 됐건 뭐가 됐건 펀더멘탈이 됐건. 저는 사실 이제 아까 정명 센터장님도 이렇게 미국은 좋아도 강세, 나빠도 강세.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달러 스마일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저도 그 말에 거의 100% 공감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최근 들어서 달러는 일부 그 선진국 내에서 일부 통화들에 대해서만 살짝 약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저는 꺾이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달러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원화는 보통 그 동안에는 이제 위안화랑 많이 같이 갔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위안화보다도 제가 그냥 뭐 그 차트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는 조금 더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4월달 들어서부터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1,200원 상단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쪽의 의견을 좀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1,200원을 뚫고 올라가기는 마찬가지로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사실 저희 기억에 원달러 환율이 1,200을 넘었었던 경우는 이제 뭐 금융 위기나 뭐 유럽의 재정 위기나 이럴 때밖에 없었기 때문에 진짜 뭔가 절단날 때예요. 네. 지금 그 정도의 어떤 침체 내지는 시스템에 대한 위기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보면은 1,200원을 쉽게 또 뚫고 올라갈 만한 재료는 아직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은 약세다. 근데 원화의 약세다? 예, 원화는 여전히 좀 약세 쪽의 시각을 좀 갖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1,200원을 뚫기 위해서는 뭔가 뭐 미중 간에 틀어져서 뭐 위안화가 급격하게 7위안을 넘는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뭐 한 1,200 초반대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어쨌든 여전히 1,200원에서 1,150원 후반대 정도에서 움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훈 연구원님. 저도 환율을 여쭙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두 분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네. 우선 달러화만 놓고 보면 지금 연준이 어쨌든 인하를 시사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다른 중앙은행들 같은 경우도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뭐 다른 국가들도 추가적인 완화 정책을 뭐 선제적으로도 시사를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달러가 연준이 아무리 인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네. 펀더멘탈로 봤을 때 사실 저는 미국보다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들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좀 안 좋아지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원달러 방향성이 이미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되돌리기는 했지만 사실 뭐 저도 뭐 단기적인 그런 방향은 좀 환율이 상승하는 쪽으로 저도 보고 있고요. 근데 그게 뭐 1,200원을 쉽게 뚫고 좀 가파르게 올라갈 거냐 하는 부분은 뭐 미국 입장에서도 지금 인하 사이클에 접어들었고 경기가 지금 뭐 비노 고용이나 이런 것들이 깨지게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뭐 달러를 계속해서 강세로 상대적인 거지만 환율은 그걸 좀 강세로 계속해서 끌고 올라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 센터장님의 뷰는 그냥 삼성선물 리포터로 대신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읽겠습니다. 정 센터장님은 네. 주식 전망해 주시죠. 주식이요? 예. 지금 어지간하면 올라가줘야 되는 재료가 넘쳤던 이 7월 초에 이런 와중인데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주식 잘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네. 그게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훈수 뜨는 게 더 정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려운 게 크게 보면 일단 뭐 대장주인 반도체 부진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지금 시름을 겪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글로벌 산업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데 우리는
기존 산업 구조가 우리를 경제 끌고 가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변화 과정에 아무래도 가장 데미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뭐 기존에 수출하면은 상위 수출 품목하면 반도체 위에 뭐 석유 제품, 선박, 자동차, 네. 뭐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 철강 이런 거 보면 좀 석유 제품은 석유 단가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뭐 경쟁도 이제 치열해질 뿐더러 기존 구산업에 대한 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 비즈니스랄지 서비스업이랄지 이런 쪽으로 다 바뀌어가는 그런 것들이 주도해 나가는 지금 구조다 보니까 우리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소비 비중이 높았다고 하면 그런 거에 타격이 적었을 텐데 저희는 다 제조업이고 또 뭐 중간재를 생산하고 뭐 이런 구조 기존 산업에서 아주 강점을 보이는 그런 구조였다가 이런 바뀌는 상황이 맞닥뜨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 좀 다른 나라보다 부진한 모습을 지금 보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대안으로 해외 투자를 한다? 지금 권하시겠습니까? 좀 이따 하라시겠습니까? 좀 이따 보면 싸게 살 기회가 안 오겠나 하는 거하고 지금이라도 네네. 올라타라라고 하시겠습니까? 해외 투자를 이제 하는 경우는 환을 뭐 미국 채권 같은 경우 뭐 투자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환해지를 하면서 예를 들어 미국 회사채를 투자한다. 그럼 국내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가 있을 거고 아니면 환해지를 해도 그렇죠. 지금 서포인트 마이너스인데도 서포인트에 내재된 달러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을 사면 그만큼 이제 갭이 이익이 생기는 거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통 지금 최근에 그 개인들의 투자는 채권이든 주식이든 거의 환을 오픈을 하고 투자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환 오픈을 투자를 할 때는 물론 자산 가격을 기본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환에 대한 타이밍도 같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변수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시 이제 자산 가격과 별도로 환에 대한 포지션을 언제 진입할 거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저는 하반기에 일단 기본적으로 환율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 1,200원을 터치하려면 뭔가 대외적인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적으로만 봤을 때는 어렵긴 하지만 또 한 가지 명심해야 될 점은 앞으로 환율 변동성이 굉장히 저희가 체감하기엔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그동안은 수급이 이제 워낙에 꽉 메어져 있어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세력이 아주 분명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시장이 그 안에서 그걸 터치하는 시도 테스트할 때 빼고는 나머지는 굉장히 좀 잠잠한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무역 수지가 빠르게 나빠지고 해외 투자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지금 소위 베이직 밸런스로 보면 거의 지금 없습니다. 남는 달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수급이 완전히 중립에 있기 때문에 상승 재료가 나오면 위로 확 올라갈 수 있고요. 또 하락 재료는 빠르게 또 하락할 수가 있고 그런 그 구조에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레인지가 확 새로운 레인지를 열고 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를 들면 최근에 보신 것처럼 뭐 주 범위가 뭐 1,150원에서 1,200원이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대외 변수를 다이내믹하게 반영하면서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좀 그 말씀은 듣다 보니 대충 그림이 그렇게 나오네요. 네. 외환 수급 자체는 나가야 되는 달러나 우리가 벌어들이는 달러가 이게 굉장히 팽팽하기 때문에 이것만 갖고 환율이 움직이는 이제 어려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팽팽한 와중에 결국 스펙 세력들이네요. 딱 재료가 가니 이거는 그렇죠. 팔아야겠다 싶어서 전부 휘둘리기 좋은 시장. 거죠. 네. 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꽤 많이 돼 버렸는데요. 혹시 유가 아이디어 있으신 분? 유가의 아이디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 아니 뭐 감산하겠다는데도 한 3-4%씩 빠지고 장이 이래 가지고야 어떻게 원유 선물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재료대로 가져야 시장이 돈이 벌리지. 하기야 그러면 또 돈이 재료대로 답대로만 안 가는 게 또 시장이니까. 네. 저는 우선 과거랑 지금이랑 이 유가의 수급이나 정치를 좀 비교해 봤을 때 좀 바뀌지 않은 거, 과거랑 현재랑 바뀌지 않은 건 오펙의 카르텔로 인해서 감산을 한다, 그리고 유가가 오른다. 이 재료는
과거나 현재나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국가나 뭐 이란이랑 베네수엘라를 좀 살펴보면 이란 같은 경우는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니까 네. 수출량이랑 그리고 생산량이 다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드론 격퇴? 격추의 배후로 지금 이란을 지목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란 같은 경우는 아직 단행은 안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그 네. 글로벌 원유 물동량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봉쇄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 자체도 사실은 유가의 상승 재료거든요. 그리고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이게 과이도랑 마두로, 좀 이름이 어려운데 마두로랑 과이도 이쪽이 결국에는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대립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베네수엘라의 일일 생산량이 다시 회복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과거나 현재나 지금도 유가 상승을 지지하는데 지금 왜 유가가 감산을 하겠다라고 하는데도 오르지 못하냐는 거는 사실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이미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미 순수 주국가로 돌아섰고 그리고 일일 생산량 보면 이미 사우디 일일 생산량을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미 지금 이 유가 원유 시장의 헤게모니를 이미 지금 점유율을 미국이 좀 뺏어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예전에 이런 감산을 통해서 유가 100불 간다 이러한 시절하고 지금은 이미 이제 미국의 에너지 의존도가 낮아지고 자립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좀 지속이 되고 그래서 하반기에도 사실상 뭐 유가가 가파르게 오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채권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즘은 너무 오버하면은 바보 되더라고요. 뭐 유가 좀 오르니까 뭐 유조선 터지고 하니까 뭐 100불 간다, 130불 간다가 막 유튜브에 나돌기도 하고 심지어 월가 아이비들도 막 그런 리포트 내고 하는데 그건 좀 호들갑스러워 보이고 간략하게 지금 일본이 핵심 소재 3개 안 넘기겠다. 그럼 저거 자기네도 안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막상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안 빠지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 의원님?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물론 이제 그 일본의 소재를 수입이 잘 안 되면 타격이 있긴 합니다. 당연하겠죠. 근데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지금 대부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재고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재고가? 상당 부분 적어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는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양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이제 웃고픈 얘기인 거죠. 근데 이렇게 역으로 또 다른 면은 일본의 어떤 이런 그 한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이걸로 끝날 거냐. 사실 일본은 저희가 이제 저희는 한국 사람은 뭐 참을 때 3번 참지만 일본은 5번 참는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이 사람들은 되게 소극적이면서 되게 치밀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분쟁 카드를 뽑았다라는 것 자체는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하면 이렇게 하고 어떤 계획이 일사천리로 쫙 짜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또는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은 안 줄 거고 또 저희가 좀 치명적인 타격을 받으면 일본도 분명히 영향을 받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저러한 이유로 또는 여러 가지 품목들에서 저희를 괴롭힐 수 있는 것들이 일본이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뭐 반도체 산업 자체가 지금 표면으로 있지만 사실은 저희한테 마이너스가 조금 더 큰 게 이번 일본과의 어떤 무역 분쟁의 핵심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저는 우리 김상훈 위원님 같은 신소재를 발굴한 게 너무 제일 좋고 그런데도 우리의 토론이 이렇게 밝지가 못합니다. 그죠? 이게 이 현실이 안타까운 거예요. 이 현실이 안타까운 것이 지표로 나타나는 것으로나 우리 뭐 경제 주체들의 어떤 그 체감으로 보나 너무나 지금 빡빡하기 힘든 와중에 그리고 국제 정세도 돌아가는 것들도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또 한번 힘을 낼 만한 어떤 뉴스나 재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굉장히 무기력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바깥에는 회색 코뿔소가 되었든 블랙스완이 되었든 아니면 그 은근히 지속되어 왔던 불확실성이 언제 또 악화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마음껏 웃으면서 즐겁게 토론하기는 힘든 상황인데 마지막 한 1분 정도씩 해서
오늘 나오시면서 요즘 한참 이제 하반기 전망 세미나 프리젠테이션 다니실 텐데 우리 주간전망대 시청자분께도 그 팁을 조금씩 주시죠. 하반기 요것만은 한번 주목하시든지 마음에 두고 하반기 대응하시라. 그 멘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채권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채권이든 뭐든 뭐 괜찮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우선 저는 뭐 채권 시장 입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거는 사실 뭐 중앙은행들의 금리 인하 폭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는 몇 차례를 인하를 하느냐 이게 네. 되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당연히 이 인하를 결정하는 중앙은행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걸 봐야겠죠. 그러면 뭐 존재의 그 설립 목적 자체가 고용과 물가니까 이 두 가지를 보겠지만 이건 너무나 원론적인 얘기고 네. 사실 뭐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연준이 스탠스를 변화했던 시점들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했던 두 가지 변수가 사실은 저는 ISM 제조업하고 그리고 S&P가 얼마나 꺾였느냐에 따라서 연준의 스탠스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앙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두 가지 지표도 뭐 고용 물가랑 같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뭐 전반적으로 채권 금리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 사이클 자체가 하강 국면에 놓여 있고 그리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추가 완화를 이미 시사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하를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뭐 금리 낮은 레벨이 부담이지만 우호적인 환경이 좀 지속될 거다.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금리가 상승했을 때 뭐 분할 매수를 해라 이런 뭐 전략들을 좀 말씀드리는데 뭐 우호적인 환경은 어느 정도 이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안 담을 수가 없네. 네. 뭐 자산 배분 차원에서. 네, 알겠습니다. 정선 단장님. 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하나는 아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셨지만 지금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도 약간 새로운 패러다임이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을 좀 갖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율이 오르니까 굉장히 다들 불안해하시고 경기도 안 좋고 환율이 오르니까 또 무슨 위기가 큰 위기가 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을 갖고 계시지만 한편으로는 저희가 외국인 자금 유출 없이 경제 지표 이렇게 환율이 움직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인 적이 없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선진국형 좀 환율 모양이 조금 더 갖춰지는 저는 그런 형태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선진국 통화가 우리보다 변동성이 절대 장중 변동성이 낮지 않거든요. 그럼요. 훨씬 더 변동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여러 가지 변수들을 동시에 좀 담는 좀 그런 형태의 그런 모습이라고 하고 좀 어쨌든 자본 유출 없이도 환율이 올라갔고 환율이 올라갈 때 채권 자금이 대규모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걸 보더라도 이제 외국인이 확실히 원화에 대한 스탠스, 기본적인 틀에 대한 이해는 과거와는 좀 달라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트럼프가 환율 얘기를 한두 해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래요? 하반기에는 이제 관세 전쟁 할 것만큼 일단 하지 않았을까. 물론 아직도 유럽도 건드려야죠. 남는 게 있긴 하지만 일단 큰 구찌까지는 건드린 그런 상태인데. 근데 지난번 멕시코에서 김새버렸어요. 한번 때리다가 사흘 전에 뭐 없던 일로 하고 해가지고 관세 갖고 뭐 이제 하기는. 근데 어찌됐건 지금 관세를 부과해 놓고 그걸로 이제 도구 무기를 삼아서 이제 뭔가 협상을 하는데 그와 동시에 하반기에 좀 등장할 수 있는 게 연준의 금리 압박과 더불어서 환율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 인하를 다른 나라들이 또 동반해서 따라가 버리면은 그 효과가 무의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한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도 하반기 하나의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가 더 바빠지겠다. 환율 얘기 더 자주 나올 것 같다. 허 의원님. 저는 저희 한국 시장이 좀 재미가 없고 소장님 말씀대로 좀 저희가 활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그 다른 시장을 보면은 올해만 해도 20% 정도 오른 시장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미국도 그렇고 중국 하다못해 중국도 올해 연초 이후로 보면 한 17% 정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상대적으로 좀 박탈감을 느낄 뿐이지 주식도 채권도 그다음에 요즘은 뭐 금 가격까지도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서 사실 유동성에 의한 자산 가격은 굉장히 저는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전통 자산에만 매몰되어 있지 않고 조금만 밖으로 눈을 돌리면 충분히 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미국도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지만
뭐 예전처럼 빵이 뭐 주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아하. 의외로 뭐 리츠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P&G 같은 정말 재미없는 주식들이 계속 고점을 경신을 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보면 왜 그 토끼와 거북이처럼 막 성장주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지만 천천히 느리지만 이렇게 꾸준한 기업들이 좋을 때가 또 있거든요. 네. 저는 요즘 시대는 그런 시대로 변하고 있고 그런 시대에 또 적합한 기업들이 또 고객들한테 충분한 수익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물론 이제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를 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내수에서 약간의 그 어떤 확고한 MS를 갖고 있으면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 언젠가는 또 기회를 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참, 예, 아주 마지막 멘트들에서 저는 뭐 확 꽂히는 게 많아가지고 한번 저 나름대로 또 다시 듣게 하면서 다시 보게 하면서 또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도 또 시간이 하다 보면 또 이렇게 길어집니다. 세 분 뭐 또 이렇게 아낌없이 또 의견 개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이렇게 기분 좋게 우리 좀 깔깔거리면서 한번 이 주간 전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글로벌 환경, 우리 시장 흐름 한번 좀 하반기에 한번 볼 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하고 다음 주 또 다른 내용, 더 신선한 내용 한번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 의원님도 말씀 잘하시네요. 탁탁 이렇게 그냥 뒤에 추적 긁는 스타일입니다.